경제 전문가의 원포인트 레슨. 꼭 알아야 할 정보와 이슈를 알기 쉽게 풀어드립니다. 대한민국 경제 고수와 함께 투자의 맥을 짚는 KBS 1라디오 경제쇼. 진행의 성기영 아나운서입니다. 4시 18분입니다. 2025년 마지막 날입니다. 올해 자산시장의 주인공은 단연 금과 은이 아니었을까 싶은데요. 오늘도 어제 낙폭을 거의 만회했습니다. 너무 오른 게 아닌가 싶다가도 또 오르는 금값과 은값, 상승 배경은 무엇인지, 또 새해 2026년에도 상승세를 이어가게 될지 전망해 보겠습니다. 골드플레이션의 저자입니다. 조기환 스태커스 대표 스튜디오에 모셨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네, 어제 많이 빠졌었죠, 은하고 금이. 네, 많이 빠졌습니다. 거의 한 지금 8.6% 정도 하락하고 있는 모습이 나타나고 있는데요. 네. 최근 들어서 오를 때는 뭐 10% 넘게 오르기도 하다가 또 네. 떨어질 때는 뭐 8%, 9% 떨어지기도 하는 등 변동성이 되게 큰 상황입니다. 네. 근데 어제 그 급락한 그거를 또 많이 만회한 건가요? 어떻습니까? 만회를 했다가 다시 8%가 빠졌나? 떨어졌습니다. 아, 네. 그런가요? 그 정도로 네. 지금 변동성이 초 단위로 이렇게 되게 심하게 흔들리고 있다 이렇게 보면 될 것 왜 같습니다. 이렇게 변동성이 큰 거예요? 일단 두 가지 측면이 있는데요. 첫 번째는 세계 경제 자체가 되게 획획 바뀌는 부분들이 있다. 그러니까 이 중에서도 가장 중요한 포인트라고 한다면 사실 금리 인하에 대한 부분인데, 지금은 금리 인하만 바라보는 게 아니라 금리 인하가 일어난다라는 건 이제 시장 참여자들은 이거 2020년이나 2008년에도 금리 인하 뒤에 양적 완화가 있었잖아. 양적 완화까지 이어지겠다라는 그 뒤에 기대감까지 같이 붙으면서 네. 금리 인하 기대감이 커지면 이제 가격 상승이 급격하게 올라가고, 네. 반대로 금리 인하에 대한 가능성이 조금 일축될 때는 네. 사람들이 이제 이 변동성을 더 크게 느낄 수밖에 없기 때문에 네. 지금 유동성 환경 자체가 변동성을 크게 키운다라고 볼 수가 있겠고요. 네. 두 번째는 귀금속 같은 경우에는 안전자산으로 분류하다 보니까 네, 네. 좀 지정학적 리스크에도 영향을 많이 받는데, 뭐 미국이 베네수엘라를 통제한다던가 뭐 이전에 뭐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 이란 이스라엘 전쟁 이런 부분들이 있음에 있어서 최근에는 뭐 미국의 베네수엘라 압박으로 인해서 가격이 많이 급등하다가도 이제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전쟁이 또 종전으로 가는 분위기가 형성되는 그런 느낌이 나오니까 또 급락하기도 하고, 네. 이런 지정학적 문제도 되게 복잡하게 얽혀 그러니까 있어서 지정학적 그렇다. 리스크가 커지면 금값도 뛰고 은값도 뛰고, 이제 반대로면은 또 반대로 좀 내려가고 이런 네, 건데, 맞습니다. 예, 그 상황에 따라서 계속 변한다는 거잖아요. 네. 또 어떤 영향이 있었을까요? 또 하나 중요한 영향 중에 하나는 중앙은행들이 금을 정말 많이 매입한다라는 점인데요. 네. 2010년부터 단 한 해도 빠짐없이 금을 매입하고 있고, 2022년부터는 1950년 이래 사상 최고치 수준의 금 매입을 지금 매년 또 해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근데 이게 중요한 포인트가 뭐냐면 지금 중앙은행들이 금을 보유하고 있는 양이 2차 세계대전 때보다도, 그러니까 근본위제 시기 때보다도 훨씬 더 많은 양을 보유하고 있어요. 네. 그래서 그 금의 외환보유고에서 금의 비중이 미국 국채의 비중을 넘어서는 일까지 나타났거든요. 네. 자, 그러면 여기서 중요한 포인트는 금을 보유한다라는 게 더 정확하게 말하면 실물 금을 보유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지구상에 있는 모든 금의 양 중 한 20% 정도를 중앙은행이 이제 보유하게 되었는데, 네. 그 말은 시장에 유통되는 금의 양이 점점 적어진다라는 뜻이죠. 네. 그럼 이전과 같은 수요가 이제 나타난다고 하더라도 시장에 유통되는 금의 양이 적다 보니까 금의 가격이 급격하게 뛰기도 하고 또 급격하게 떨어지기도 하는 변동성을 키우는 효과가 나온다. 그래서 대체적으로는 사실 이렇게 변동성이 커지는 시기가 금의 상승 추세 때 나타나는 그러니까 상승 사이클 때 나타나는 자연스러운 현상이다 보니까 지금이 상승 사이클이라 이렇구나, 이렇게 생각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럼 중앙은행이 금을 이렇게 점점 매입을 많이 하는 이유가 뭐라고요? 상승 사이클 때문이라고요? 그건 아니고요. 아니죠. 네. 중앙은행들이 많이 사는 이유는 달러에 대한 신뢰가 떨어지기 때문입니다. 2013년에 이제 세계 3대 신용평가사 중 하나인 스탠다드 앤드 푸어스는 미국의 신용 등급을 강등했었는데요. 그때 미국의 부채가 너무 많고, 그리고 네. 재정 적자가 심하고, 그리고 장기적인 비전이 없다, 이런 이제 부채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네. 그런 이야기를 했었습니다. 그리고 2023년, 2024년에는 이제 신용평가사 3대 신용평가사 중에 나머지 두 개인 피치와 무디스도
동일한 이유로 이제 미국의 신용 등급을 강등했는데요. 네. 이것들을 볼 때 이제 각국의 중앙은행들이 왜 금을 사는지가 여기서 나타납니다. 첫 번째, 달러를 너무 많이 푼다. 네. 그리고 두 번째, 달러를 푸는 기관인 연준의 독립성을 이제 트럼프가 훼손하는 이런 부분들도 있겠고요. 네, 네. 마지막으로는 이제 달러를 무기화한다라는 건데 네. 이제 다른 중앙은행들의 외환 보유고에 있는 달러를 강제로 동결하거나 네. 예, 이런 이제 뭐 스위프트 시스템에서 배제한다던가 네. 이런 것들을 보면서 네. 달러가 안전 자산에서 이제 위험 자산으로 바뀌고 있는 큰 트렌드가 네. 이제 중앙은행들 입장에선 달러를 어느 나라 보유하기보다는 중앙은행이 가장 많이 공격적으로 금을 사들이고 있나요? 가장 공격적인 국가라고 한다면 누가 뭐래도 중국입니다. 네. 네, 아무래도 미국과 이제 패권 전쟁에서 가장 대척점에 있는 국가이기도 하고요. 그리고 전 세계에서 가장 많은 양의 미국 국채를 보유했던 것도 중국이었는데 네. 이제 러시아 사태를 보면서 나도 만약에 뭐 대만을 침공하는 일이 있다던가 아니면 패권에 대한 야망이 좀 더 커질수록 네. 미국의 어떤 그런 이제 스위프트 제재라던가 이런 경제적 네. 제재로부터 좀 치명적일 수 있겠다라고 생각을 해서 금을 네, 맞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2013년에는 한 1조 2천억 달러 정도의 미국 국채를 보유했었는데 네, 네. 지금은 7천억 달러 정도로 거의 절반 수준으로 많이 줄였군요. 줄였습니다. 그 대신 이제 금을 네, 사모은다 맞습니다. 이 말씀이시잖아요. 근데 그 것 좀 여쭤볼게요. 어제 하루 만에 은값이 이제 9% 가까이 하락했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시카고 상업거래소에서 뭐 마진 증권금을 인상하겠다고 결정하기 때문이란 분석도 있었던데 마진 증권금이라는 게 뭐죠? 일단 우리가 그 흔히 선물 투자라고 한다면 선물 투자할 때 레버리지를 사용하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뭐 은 같은 경우에 뭐 10배 레버리지, 뭐 20배 레버리지 이런 식으로 투자자들이 많이 사용을 하는데 이 레버리지를 쓰게 되면 이제 최소한 너가 어느 정도 이상의 그 돈을 보유하고 있어야 한다라는 그런 네, 수치가 네. 있습니다. 네. 근데 이걸 만약에 올리게 된다라고 한다면 레버리지를 투자했던 투자자들은 그만큼 현금을 더 집어넣거나 그렇겠죠. 네. 혹은 그럴 수 없는 상황이라고 한다면 일부 포지션이 청산되는 현상이 나타납니다. 그래서 이전에도 사실은 은 가격이 되게 많이 올랐던 1970년대를 보면 네, 네. 은 가격이 많이 오를 때마다 증거금을 인상하면서 이제 은 가격을 약간 조정시키는 그런 좀 안정시키려는 움직임이 네. 이제 뭐 국가나 이제 거래소 단위에서 많이 나타났었다라는 걸 보면서 네. 최근에 은 가격이 좀 많이 급격하게 상승함에 따라 증거금 인상이나 이제 그런 부분에서 은 가격이 좀 조정되는 영향이 있었다 이렇게 네.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많은 분들이 이제 금을 주목하고 올해 얼마나 올랐죠? 올해 올해 한 70% 정도 올랐습니다. 네. 네. 근데 사실 은은 훨씬 더 네. 그거보다 상승률이 높았죠. 150% 정도 올랐습니다. 네. 그러니까 그러니까 금 상승률의 두배 2배 정도. 이상이 네. 될 정도로 지금 오른 상황인데 그럼 온스당 지금 어느 정도인 거예요? 은은요? 지금 은은 최근에는 이제 80불까지 돌파했었는데요. 최근에 이제 좀 갑자기 급락이 있었다 보니까 지금은 71불 정도에 그렇게 내려갔나요? 네, 그새 조금 더 내려갔습니다. 네. 그래서 그리고 금은 지금 4,500달러 네, 맞습니다. 때까지 갔다 지금 조정을 좀 네, 받고 지금 있는데 조정받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 은값 대비 금값이 네. 6배 정도 되는 건가요? 은값 대비 금값이 한 70배 정도까지 좀 벌어진 상황이라고 보시면 70배인가요? 네, 제가 맞습니다. 계산이 잘못됐네요. 어쨌든 그러네요. 네, 네. 네. 그렇게 이제 차이가 많지만 상승률 단순 상승률로 볼 때는 은이 훨씬 더 압도적으로 상승률이 높았던 거잖아요. 네, 맞습니다. 그러면 이런 은값이나 금값이 이제 앞으로 새해는 어떻게 될지 이게 많은 분들의 관심사거든요. 네. 일단 어떻게 보세요? 일단 내년은 어쩌면 올해보다 더 뜨거운 한 해가 저는 될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일단 올해 뜨거웠던 이유를 생각해 볼 때 가장 중요했던 건 바로 금리 인하였거든요. 그래서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금리 인하 자체만 보는 게 아니라 시장 참여자들은 금리 인하 뒤에 있을 양적 완화라던가 그 더 뒤에 있을 이제 뭐 YCC나 그런 이제 더 완화적인 그러니까 한번 완화적인 스탠스로 가면 계속 더 완화적인 스탠스로 가게 될 테니까 네. 시장 참여자들이 그런 기대를 많이 갖고 있어요. 네. 그래서 올해도 한 금리 인하에 대한 기대감이 8월부터 이제 시작됨에 따라서 9월에 실제로 금리 인하가 됐고 그래서 이제 금 가격이 쭉 올라가다가 한 10월쯤 고점을 찍고 그때 이제 파월이 12월에는 금리 인하 안 할 수도 있다라는 뉘앙스 이야기를 했었거든요. 그러자 금 가격이 이제 한 11월까지 약간 조정을 받다가 네. 그리고 12월에 결국엔 금리 인하를 하게 되면서 네. 다시 한번 상승하고 이런 흐름이 나타났던 걸 되짚어 볼 때 네. 내년에도 결국엔 금리 인하 사이클 이어질 것이다. 그리고
내년에 근데 다 계속 달라져요. 뭐 한 번밖에 안 할 것이다. 네, 더 할 맞습니다. 것이다. 뭐 연준 의장이 새로 취임하면 또 달라질 것이다 하니까 계속 그런 거에 따라서 출렁임이 계속 될 거라고 보시는 건가요? 그렇죠, 맞습니다. 그래서 변동성은 커지겠지만 네. 그렇다고 금리 인하를 안 하지는 않거든요. 그러니까 결국에 네. 추세는 정해져 있다. 다만 그 추세 속에서 조금 더 그 금리 인하에 대한 기대감이 커질 때도 있고 혹은 좀 일축될 때도 있고 이런 게 단기적으로 변하다 보니까 우리는 약간 큰 흐름 내년 한 해를 두고 본다라고 한다면 그래도 완화적인 기조를 간다. 중간 선거도 있으니까 또 재정 정책에서도 완화적으로 간다. 결국 돈이 풀리고 인플레이션이 자극되는 상황에서 금과 은이 올해처럼 되게 뜨거운 한 해가 될 수 있는 그런 좋은 상황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근데 아까 러우 전쟁 말씀하셨는데 좀 종전 협상이 좀 진행 중인 상황이라서 이게 또 이제 만약에 좋은 성과가 나오게 된다라면 그러면 또 그게 변수가 되지 않겠습니까? 네, 맞습니다. 그러면 어느 정도 영향을 미칠 거라고 보세요? 상관관계가. 제 생각에는 네. 한 3% 그러니까 금 가격으로 따지면 3% 정도의 하락 정도가 끝일 거라고 봅니다. 개인적으로는. 예. 왜냐하면 이제 결국 그 전쟁이 끝난다라는 건 지정학적인 부분에서 좀 불안감이 해소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네. 금이랑 은의 그런 안전자산에 대한 수요가 많이 떨어지면서 가격 하락폭이 있을 수는 있는데요. 근데 사실 그 러우 전쟁이 이미 2022년에 가격이 상승했던 분은 2022년 그 말에 그 다시 되돌아갔었습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지정학적 문제로 가격이 올랐던 거는 이미 차익 실현이 다 나오면서 끝났었다. 가격 반영은 이미 다 끝났었다. 네. 물론 종전이 되면 여기서 남아있던 그 어떤 불안감마저 해소가 되니까 약간의 하락은 더 있겠지만 큰 의미는 없다라고 보고요. 오히려 저는 종전이 되면 네. 이 이후에 지정학적인 문제는 더 많이 생길 수 있다. 왜냐하면 이 결국에는 러우 전쟁을 보면서 다른 국가들도 야 러시아가 이게 2주 만에 끝날 거라고 생각한 게 지금 2년이 넘게 지속되네라고 생각하면서 약간 두려움을 가졌지만 네. 이 과정 가운데서 초반에는 뭐 미국도 한국도 다른 이제 서방 국가들도 우크라이나를 열심히 지원했는데 이제는 우리나라도 먹고 살기 힘든데 네. 네. 싶으면서 이렇게 좀 지원이 어려워지는 걸 보면 이제 다른 국가들도 지정학적인 문제에서 이제 언제든지 다시 터져 나올 수 있는 그런 좋은 환경이 오히려 만들어지는 게 아닌가. 그런 불안감이 커짐에 따라서 금 가격은 그 러우 전쟁이 종전되면 그 이후에 오히려 더 많이 튈 수 있는 그런 상황들이 나타날 수도 있다. 그렇게 생각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사실 2025년 금융시장 주인공은 AI도 비트코인도 아닌 금이다 이렇게 할 정도로 정말 금, 은 가격 많이 상승하지 않았습니까? 이제는 그런데 안전자산이라기보다는 그걸 넘어서서 투자의 한 축으로 이제 일반인들까지 받아들이고 있다는 것 같은 생각이 들거든요. 네, 그 부분은 맞습니다. 어떻게 보세요? 네, 맞습니다. 금이랑 은이 안전자산이라고 불렸던 이유는 얘가 뭐 가격 변동성이 낮아서 혹은 뭐 경제 위기 때 나를 지켜줘서 꼭 그런 것만은 아닙니다. 네. 그러니까 화폐의 가치가 빠르게 떨어지고 세상이 이제 좀 긴 측면으로 봤을 때 더욱더 다극화로 가는 시기 속에서 나의 자산을 지켜줄 수 있는 거의 유일한 자산이 금과 은이거든요. 보통 이렇게 다극화로 가는 시기 때는 화폐의 가치가 많이 떨어지는 인플레이션이 일어나기도 하고 그리고 또 이제 국가들끼리의 싸움이 많으니까 통제가 있기도 합니다. 그런 측면에서 뭐 주식시장이나 부동산 시장이나 혹은 외환시장까지도 불안정한 일들이 많이 벌어지는데 네. 그때 나를 지켜주는 유일한 자산이 거의 금과 은이다 보니까 네. 그래서 안전자산이라고 불렸던 거기 때문에 네. 이렇게 금과 은의 그런 긴 사이클, 그런 슈퍼 사이클 기간 동안 네. 우리는 그걸 투자로도 충분히 바라볼 수 있고 근데 기본 마인드는 그래도 보험의 측면으로 바라보는 게 가장 맞을 것 그리고 같습니다. 금 ETF가 출시된 게 또 많은 영향을 미치지 않았을까 이런 지적도 있던데 어떻게 보세요? 네, 실제로 예전에 이제 금 가격이 많이 올랐던 시기들을 보면 그때는 이제 뭐 선물 시장도 되게 규모가 작았었고 ETF라는 건 존재하지도 않았다 그러니까요. 보니까 네. 옛날에는 이제 금을 투자한다라고 하면 실물을 사는 것밖에 방법이 없었어요. 네네. 그러니까 금에 접근할 수 있는 인구가 지금 한 18배 정도 많아졌다라는 걸 생각해 보면 어쩌면 지금의 상황은 1970년대와 되게 비슷한데 네. 1970년대보다도 금에 접근할 수 있는 인구가 18배가 더 많아졌다라는 건 1970년대보다 이번의 상승장이 더 뜨거울 수 있지 않나. 70년대 때 금가격이 거의 26배 정도 상승을 했었거든요. 네. 어쩌면 이번의 상승장은 그것보다 더 뜨거운 그때는 왜 그렇게 많이 상승했었다고요? 그때는 일단은 화폐 시스템이 바뀌는 시기였습니다. 기존에 이제 근본이제에서 불안화폐 시스템으로 바뀌는 시기였고 네. 또 이제 스태그플레이션이라고 하는 네. 경기는 침체되는데 물가는 높은 이상되는, 네, 그런 경제
상황이다 보니까 금 가격에 좋을 수 있는 모든 요소가 많이 갖춰졌고. 근데 그때보다 오히려 지금이 더 그럴 수 있다고 보시는 거예요. 네, 지금도 사실 스태그플레이션에 대한 우려가 되게 많고요. 그다음에 세계가 이제 보호무역주의로 가고 있는 그런 부분들, 다극화로 가는 부분들, 네. 그 부채 문제도 심하고요. 이런 부분들이 1970년과 비교해서 되게 유사한 점이 많은데, 근데 거기에 더불어 아까 말씀 주셨던 것처럼 ETF의 그런 발전이라던가 네. 다양한 핀테크의 발전이 그래요. 금에 접근할 수 있는 인구를 높게 해서 상승률을 더 크게 만들 수도 있다. 아시는 분들은 다 아시겠지만 은은 또 왜 이렇게 올라서 이런 분들도 계실 것 같아서 네. 예, 어떻게 설명을 해주시겠어요? 은값 상승 배경이요? 은값 상승의 배경은 기본적으로는 금이 오르면 은은 따라 올라가는 자산이긴 합니다. 네, 근데 네. 이제 변동성이 한 1.5배에서 2배 정도 더 커서 금이 많이 올랐기 때문에 은이 올랐다라고 일단 첫 번째로 이해해 볼 수가 있겠고요. 네. 두 번째는 이제 은이라는 게 그 모든 원소들 중에서 전기 전도율이 가장 높거든요. 그렇다면서요? 예. 그래서 이제 그 전기전자 공학에서 산업소재로. 맞습니다. 네. 예, 산업 수요에서 많이 쓰이긴 하는데, 근데 그 중에서도 첨단 기술에 많이 들어갑니다. 아, 근데 요즘에 AI, 네. 데이터 센터 이런 쪽에서 의료기기, 전기자동차 다 들어가죠. 맞습니다. 네. 거기서 심지어 뭐 방산의 우주 산업까지. 맞아요. 네, 은의 사용량이 그 산업 수요가 매년 사상 최고치를 기록하고 있는 상황에서 점점 은의 공급이 줄어들고 있다는 게 순수 은 중요해요. 매장량은 거의 뭐 많이 네, 없어지고 지금 있다고 하던데요. 산술적으로 계산하면 17년이면 고갈납니다. 아, 그래. 앞으로 17년 안에? 네, 매장량이 얼마 안 남아서 네. 그래서 이제 공급은 계속 타이트한데 수요는 폭발하고, 이런 상황에서 이제 그 금거래소들의 은 재고는 미친 듯이 줄어들고 있는데, 사실 여기서 최근에 은이 엄청나게 폭등했던 이유는 중국이 이제 내년 1월 1일부터 은 수출을 통제한다는 이야기가 많이 돌았어요. 네. 그래서 테슬라의 일론 머스크 CEO 같은 경우에는 이건 진짜 우려스러운 상황이다라고 말할 정도로 은 공급이 안 그래도 타이트한데, 그래요. 예, 이런 부분에서 더 문제가 생길 수 있다. 그런데 그래서 이제 은을 좀 생각을 할 은 투자를 생각하다 보면은 또 이런 게 걱정이 돼요. 은은 악마의 금속이다 할 정도로 이제 변동성이 크다면서요. 맞습니다. 예. 금보다 더 어려운 것 같아요. 그쵸. 이게 은이 하루에 막 8% 떨어지고 10% 떨어지고 이런 걸 보다 보면은 네. 이게 내가 안전자산을 투자하는 걸까, 뭐 이제 뭐 비트코인 같은 그런 위험자산을 투자하는 왜 걸까. 그런 거예요? 시장 규모가 작아서 그런가요, 은이요? 예, 맞습니다. 네. 금보다 시장 규모가 한 10분의 1로 작기도 하고요. 네.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공급이 되게 지금 타이트한 상황이다 보니까 수요가 조금만 몰려도 갑자기 가격이 폭등하고, 조금만 수요가 빠져도 가격이 갑자기 급락하는, 이렇게 변동성이 커진 상황이다. 근데 이런 것들은 제가 맨 처음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사실 은이 이 정도까지 변동성이 커진다라는 건 네. 상승 사이클에서 나타나는 자연스러운 현상이기 때문에 네. 오히려 이런 변동성을 두려워하기보단 자연스러운 현상이구나, 이렇게 이해하는 게 더 맞는 것 같습니다. 요즘은 실버바 사려는 사람들도 많아요. 네, 실버바에 대한 수요가 한 작년에 비해 최소 18배에서 한 진짜 38배까지, 은행권 같은 경우에 38배까지도 상승했다고 하더라고요. 네. 그 정도로 수요가 많이 늘어났는데, 그래서 지금 몇몇 금거래소들에서는 이제 실버바가 이미 품절이고요. 그렇다고 들었어요. 네. 그리고 이제 앞으로도 저희가 이제 도매나 아니면 해외에서 수입할 때도 은의 공급이 점점 타이트해지는 게 많이 느껴집니다. 네. 그래서 어쩌면 나중에는 돈을 얼마를 준다 그래도 은을 못 구할 수도 있는 시대가 오는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 한 만큼. 수년 전에 저희 동료가 네. 나는 은을 살 거야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엄청 정말요? 많이 샀는데 네. 지금까지 갖고 있었는지 너무 궁금해요. 꼭 한번 좀 물어보고 싶은데 네. 어쨌든 은 투자에 대한 관심이 자연적으로 지금 막 늘고 있지 않습니까? 근데 네. 실제로 어떻게 하는 게 은 투자를 잘할 수 있는 방법이에요? 은 투자를 할 때 두 가지 정도를 나눠서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결국엔 실물을 살 거냐, 아니면 실물이 너무 부담스러워서 금융상품의 형태로 살 거냐, 이렇게 두 가지를 나눠 보시면 좋은데, 네. 실물을 사는 게 제일 좋긴 좋아요. 왜냐하면 요즘에 공급이 타이트해지고 그런 부분들이 있다 보니까 네. 결국엔 실물을 가진 사람들은 나중에 은값이 오른 것보다 사람들이 나 웃돈을 더 줄게 하니까 이제 프리미엄이 붙거든요. 네. 그래서 지금 정도 이제 아직 그 정도 막 엄청나게 심한 정도는 아니거든요. 올해 한 10월이나 올해 2월에가 진짜 심각했는데, 네. 그렇진 않기 때문에 미리 실물을 사놓는 것도 좋은 방법 중에 하나고, 다만 은은 금에 비해 가격이 한 70분의 1 정도로 싸다 보니까 네. 너무 부피가 많다라고 생각한다면 네. 은 ETF 같은 것도 좋은 선택이 될 수도 있겠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제 은 가격이 금 가격인 것 같고요. 금 가격은 진짜 요즘 다이아몬드는 많이 싸졌잖아요. 아유, 많이 싸졌죠. 네. 무슨 랩 다이아몬드 이런 거 생기면서 빠지는데, 그렇죠? 네. 근데 금, 은은 이렇게 오를 거라고 정말 누구도 생각
물론 생각한 분도 계셨겠지만 대부분의 사람들은 여기까지 온다는 게 믿기지 않거든요. 네. 아무리 얘기를 해도 지금 사는 게 맞는지 굉장히 불안할 것 같거든요. 투자하는 게 어떻게 얘기를 해주시겠어요? 예. 요번에 제가 뉴스를 봤던 것 중에 되게 재밌었던 뉴스가 올해 금값 사상 최고치 너무 비싸다라는 뉴스가 50번이 나왔대요. 올해만. 그러니까 우리가 볼 때는 과거에 그러니까 올해 초강 50만 원 했으니까 과거에 비교하면 너무 비싸다라고 생각이 들진 몰라도 네. 금은 상승 추세를 타면 계속 오르는 그런 길고 분명한 추세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도 폭락한 적도 있지 않았었나요? 과거에 금이 없었나요? 폭락한 적이 없진 않은데 그게 우리가 생각하는 폭락이랑 좀 다르게 한 20년 동안 떨어져서 70%까지 떨어진 적은 있습니다. 네, 그게 언제부터였어요? 그게 1980년부터 2000년까지였는데 그것도 이미 그러니까 1970년대 10년 동안 26배가 상승하고 오른 나서 상태에서. 이렇게 된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그때하고 비교할 수는 없는 거잖아요. 지금은 폭락이라는 건. 고작한 상승 사이클로 비교하면 대략 한 3배 정도 올랐어요. 그래서 네. 예, 금이 가야 될 길이 아직은 좀 많이 멀지 않나 이런 생각도 들더라고요. 그러면 투자 방법 아까 뭐 이미 좀 나왔습니다마는 네. 실물이 어려우면 ETF 이렇게 투자하는 게 제일 괜찮다고 보신다고요? 네, 맞습니다. ETF 같은 경우에는 근데 이제 나중에 수익의 15.4%를 내야 되는 세금이 네, 있으니까 네. 이럴 때는 IRP라던가 뭐 ISA 계좌 같은 걸 이용해서 예. 조금 절세를 할 수도 있어서 이런 것도 같이 고민해 보시면 좋습니다. 알겠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조기원 스테이커스 대표와 함께했습니다.